여기 표에 보이죠? 236조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국내 순자산은요 5,495조가 증가했습니다. 소득보다 자산이 23배 이상이나 증가했어요.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가계 소득은 이 기간 동안에 5년 동안 176조가 증가했는데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3,333조가 증가했습니다. 19배가. 여긴 주식 자산을 뺀 겁니다. 왜?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이 기간 동안에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만 보게 되면 더 끔찍합니다. 더 끔찍해요. 국민의 소득은 103조 증가하는 동안에 자산은요 3,239조 원이 증가했어요. 거의 32배 정도. 돈이 그러니까 한 700조 가깝게 풀려서도요 실물 경제로는 5분의 1 정도뿐이 안 갔습니다. 다 어디로 갔느냐? 자산시장으로 갔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으로요. 갔어요. 이렇게 소득보다 자산 증가가 굉장히 높은 대한민국을 민주정권에서, 물론 이런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정권 기간 동안에 제가 한국은행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 즉 외환위기 이전에는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요 부동산 자산 증가율보다 높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땀 흘려 일한 결과물이잖아요. 땀 흘려 일한 결과물로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소득 증가율이 부동산 자산 가치의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예? 가계의 소득은, 쓸 수 있는 소득의 증가율은 5.9% 연평균. 부동산 자산은 6%로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6% 대 14.4%. 예? 격차가 8.3%포인트나 납니다. 예? 가계 소득이 185조 증가하는 동안에 2140조 정도가 부동산 자산이 증가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요. 저기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에, 마지막 2년 동안에도 가계 소득은 3.7%로 줄어들었는데 부동산 자산은 11.2% 증가했습니다. 연평균으로요. 격차가 얼마입니까? 7.5%포인트. 노무현 정부와 팬데믹 기간인 문재인 정권 때가 가장 자산 증가가 소득 증가를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증가율이. 그러다 보니까 두 정권 다 부동산 때문에 뺏겼다는 시중에 이런 말이 회자가 되는 배경이죠.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 증가율이 가계 부동산 자산 증가율보다 조금 높았어요. 연평균으로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통계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 환경이 값싼 돈이 많이 풀리던 시기였던 건 사실입니다. 팬데믹 기간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저는 모든 게 익스큐즈가 핑계가 다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은 안 해요. 국민은 뭐냐면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포착된 소득 있는 사람이 2,536만 명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요. 전체 0.1%, 전체 중에서 0.1%는 한 19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고 18.5억 원이니까요. 근데 중간 딱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의 사람이 2,660만 원입니다. 월소득 어느 정도 되는 거냐? 222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저거 12개월로 나누게 되면요. 네? 월소득 222만 원. 21년도에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로 기억을 하십니까? 최저임금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한 3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183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저 222만 원 받는 사람들, 사실 근로소득자만 보게 되면, 노동을 해서 하는 임금을 받는 소득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높아요. 한 250만 원 돼요. 저 중간이. 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요.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21년 9월 달. 한 2년 전이죠. 그때 처음으로 12억 원이 무너졌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어요. 11억 한 9,978만 원으로 12억 원이 무너졌다. 이런 기사가. 근데 이 11억 9,978만 원을 우리 임금 노동자, 월 250만 원 번 임금 노동자가 몇 달치 월급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33년치 월급입니다. 33년치. 보다 더 많은 거예요. 33년치.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 마련이 임금 노동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회에서 누가 땀을 흘리며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온 국민이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많은 청년들이 투자 위험성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땀 흘려 버는 소득으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매개로 만들어진 카르텔이, 소위 부동산 카르텔이 공고해졌습니다. 이들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 자기들의 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 가치를 유지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산적인 가치 창출 활동으로는 돈이 안 가요. 생산적인 가치 창출,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활동은 마른 고목처럼 시들어갔죠. 시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돈을 풀면 뭐래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땀 흘려 일하는 실물 경기 현장으로는 돈이 별로 가지 않아요. 다 자산시장으로,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하죠. 젊은 친구들도 다 재테크하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예? 고인물 사회가 된 배경입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사회가 된 이유입니다. 예? 여기서 각자들은, 개인들은 나도 열심히 자산을 모아야지, 자산 재테크를 해야지, 이러면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앞에서 봤듯이 산업은 붕괴돼 가고 있고, 예? 그렇죠? 부동산 카르텔에는요, 돈의 힘을 숭배하는 특권층들은 대개 이 돈의 힘을 숭배합니다. 자신의 특권의 원천이 바로 돈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거든요. 네? 이 특권층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특히 돈의 흐름이 소득보다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은 세습성이 강하잖아요. 주식은 우리가 현금화하기가 쉽지만은 부동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렇죠? 더군다나 가치 창출과 거의 무관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습사회가 된 거예요. 부동산 자산 많이 가진 부모 만나고, 조부모 만나면은 자산을 늘릴 수가 있고, 특히 부동산 자산을 늘릴 수가 있고, 그 대를 물려가면서 세습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 세습사회라는 건 뭡니까? 민주주의하고 양립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 세습된다는 거는요. 민주주의하고 양립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주의가 취약해진 거예요. 구조적으로요. 대한민국의 지난 4반세기, 한 25년 동안은요, 돈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민주주의는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리가 그 명제를 확인시켜 준 겁니다. 확인시켜 준 거죠.
과거부터 제가 늘 얘기해 왔듯이 얘기해온 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본래 자본주의라는 것은 1원 1표가 작동하는, 돈의 힘이 작동하는 시장과 1인 1표, 1인 1표, 즉 대다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상호 견제 속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거에 갇혀있는 사회가 되고 고인물 사회가 되고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사회가 됐습니까? 역대 민주정권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돈의 힘에 대한 통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뭘 해요? 현실적으로 그게 착근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구조적인 장애물들, 허들들을 제거하고 제도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한 거잖아요. 김대중 정권에서 금융은 월가 자본 논리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소위 말해서 자본에 결탁해가지고 공적인 권한을 사적 이득에 추구해 활용하는 모피아가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권 아마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안조차 기재부 관료에게 휘둘릴 정도였었죠. 모피아 해체라든가 돈의 힘에 대한 통제에 실패하였죠. 당시 2005년도 당시 그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한 얘기를 제가 잠깐 좀 옮겨볼게요.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으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연장선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중소기업 대책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대기업들 만나가지고 한 얘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들 좀 잘 봐줘. 예? 정부의 힘이 없으니까 정부가 개입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대기업에게 협조를 구걸한 거 아닙니까? 막말로 말해서요. 예?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이 진짜 주인 나라가 되겠고 어떻게 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공적 권한을 사유한 집단의 해체는커녕 모피아를 자신의 국정 파트너로 삼았죠. 예? 제가 홍남기를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는 이유가 홍남기 자연인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모피아 논리로 가고 있고 저한테 이낙연이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자기 경제 철학을 만들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부한 이유가 홍남기를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거부한 거예요. 예? 그 결과가 뭡니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매판적 극우 세력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매판적 극우 세력들이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창피해가지고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소위 말해서 뉴라이트 이런 친구들이 대놓고 이제 일본 찬양하고 독립운동 폄하하고 이랬잖아요. 우리 조상들 욕보이고. 예? 그 결과가 현대사에서 최악의 매판적인 극우 권력인 윤석열 정권의 출현인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진짜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뭐가 바뀌겠어요? 예? 제2의 문재인, 제2의 노무현, 제2의 김대중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다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저절로요?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연인 이재명보다
이재명의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주의가 김대중 민주주의, 노무현 민주주의, 문재인 민주주의야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재명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기본사회로 우리가 얘기되는 거잖아요. 소득과 금융과 주택 등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찾아줌으로써 시민의 민주적인 힘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대의민주라는 게 뭡니까? 권한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선출 권력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국민의 뜻과 반하면서 그 권한을 사유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신특권층이 돼버리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하고 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이명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서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을 선택했을까? 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즉 경제적 활동,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생산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생산한 다음에 그것을 사회 몫을 먼저 떼어내지요. 우리 월급 봉투 받으면은 다 내 손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세금 띄고 들어오잖아요. 4대 보험 띄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 몫이잖아요. 사회 몫. 그렇죠? 이 사회 몫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그 생산활동에 기여한 모든 국민의 최저 생계 소득을 배분해 줘야 되는 거죠. 왜? 모두가 적고 많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여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일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과 안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회 구성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운? 예? 그리고 나머지를, 사회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이 기여한 것에 따라서 배분을 하잖아요. 시장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최저 생계소득을 확보하는 것은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의 삶을 선택할 때부터 이건 시혜나 복지가 아니에요. 이건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기본 권리인 거예요. 권리인 거야. 자기가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그걸 혼자 벌었어요? 만약에 그러려면은 혼자 무인도 가서 그거 한번 벌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번 거고 미국 사회에서 번 거고 그렇잖아요. 예? 혼자 자기 능력으로 번 게 어딨어요? 그거 입증하려면은 저기 무인도 가서도 그만큼 벌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 돼. 혼자서도. 그렇죠? 이거는 복지나 시혜가 아닙니다. 권리예요. 기본 권리요. 예? 국민이 이걸 모르니까,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예? 세뇌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 특권층들은 그런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심지어는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또 제가 뭐랬습니까? 사회 몫이라는 것은 정부 경제력의 기초잖아요. 정부의 경제력이 뭐예요? 대통령이 무슨 뭐 개인 재산이 경제력입니까? 아니잖아요. 현대사회 속에서 정부의 경제력은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공기업으로 운영해서 얻는 수입, 세외 수입 이런 것들이잖아요. 경제력이라는 것이. 정부의 이 경제력으로 만든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불안화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법정화폐예요. 저 종이돈. 저 종이돈이 과거에도 사용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뭡니까? 태환화폐였었습니다. 태환화폐라는 게 뭐예요? 금 같은 실질화폐로 언제든지 바꿔주겠다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화폐를 많이 발행할 수 없잖아요. 금의 보유량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의 공급이 제한되면 경제활동도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이렇게 경제활동이 팽창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불안화폐, 금으로 안 바꿔주는 불안화폐가 탄생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 불안화폐의 가치는 그 종이돈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한 거잖아요. 정부가 무슨 힘으로 해요? 정부의 경제력으로 해요. 정부의 경제력은 무엇이에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사회 몫을 가지고 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가치가 보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행들만 그것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보증한 건데 가치를? 은행들은 그걸 가지고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이돈을 태어날 수 있게 된 거는 국민들이 함께, 모두가 함께 가치를 보증한 거잖아요. 근데 가치를 보증한 사람 중에 상당수는 그러니까 제대로 혜택을 못 누려. 은행처럼 적어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를 누릴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최소한에요? 그게 바로 금융에 대한 기본 권리, 이것도 권리인 거예요. 왜 은행만 중앙은행의 화폐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 중앙은행의 화폐를 이용하는 순간부터 돈벌이에서 유리한 게임을 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예? 그 사회에 그러니까는 경제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 최소한의 금융에 대해서 신용에 대해서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돈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 가치를 보증해 줬는데 참여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동안에 자기의 무능 탓으로 국민들이 나는 내가 무능해서 내가 은행의 돈을 값싸게 이용 못하는 무능 탓으로 돌려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좋게 말하면은 너무 착한 국민이고 저 특권층들은 그런 국민을 뭐라고 하느냐? 멍청하다고 속으로 비웃고도 있죠. 개돼지라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 권리인 거예요. 복지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권리인 거야.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 권력한테 그걸 유입했는데 국민에게 그 권리를 제대로 실현을 안 시켜주고 있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소득과 금융,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뭐가 필요합니까? 주택 필요하잖아요. 거주수단 필요하잖아요. 거주수단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택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기본 권리예요. 그렇죠? 이 국민의 기본권 회복은 국민, 특히 경제적 약자층의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잖아요. 만약에 기본적인 소득을 받고 기본적인 신용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주택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구걸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권한의 분산이잖아요. 근데 그 권한의 분산을 왜 그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만 나눠 가져야 돼요? 국민에게 줘야 되는 게 진짜 진실한 권한의 분산 아닙니까? 예?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에게 권한을 나눠줘야죠.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적인 권리 아니에요? 경제력이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리는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구잖아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비참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대의민주주의를 삼은 거는 선출 권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했었고 그동안의 기술 발전, 통신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제한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수용을 했는데 이 선출 권력, 그다음에 뭐냐면 선출 권력이 임명직 공무원, 임명직 관료들이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해가지고, 예?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가지고, 자기 개인을 위해가지고 사유화해가지고 자기들을 신특권층으로 스스로 그러니까 격상을 시켰잖아요. 예?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유사민주주의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민주주의 외양을 둘러싼, 예? 이건 사기죠. 예? 유사민주주의라고 제가 그래서 표현합니다. 예? 이제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대리인으로부터 국민의 권한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돼야지만이 주권 재민이 실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것은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되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국민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에 덜 의존하게 되면 은행들이 돈벌이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금융을 제공했는데 1,000만 원씩 그러니까 마이너 통장으로 이용해주게 되면은 누가 제일 타격 봅니까? 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고금리 장사 못하죠? 제2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데서 고금리로 그러니까 저기 돈놀이 못하죠? 카드회사가 카드론 못하죠? 기본적인 주거수단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자본들이 집장사 못하죠? 금융들이 그러니까 주택금융 돈놀이 못하죠? 그렇죠? 자, 그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특권층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민주주의에 대해서요. 그렇죠? 근데 왜 국민이 근데 우리가 은행을 걱정하고 제2금융권을 걱정하고 건설자본을 걱정을 해야 되냐고요. 이거야말로 봉급쟁이들이 재벌 총수의 상속세를 걱정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르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은 국민의 생계 압박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추가로 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국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추구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이용하게 되면요. 이자 내는 거 요즘 이자율로도 한 달에 4만 원 채 안 돼요. 그거 안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한테 될 사람 없고 1,000만 원 이용할 수 있으면 5명이 모이면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창업에 아주 훌륭한 창업 시드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미래가 열립니까? 예? 어떻게 미래가 열리냐고요? 과거에 갇혀가지고, 예? 그 속에서 룸펜 프롤레타리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죠? 국민의 새로운 시도 없이 혁신은 그렇게들 강조를 해.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시도잖아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새로운 시도잖아요. 근데 새로운 시도를 아예 할 수가 없는데 국민들이 뭐 대기업만이 혁신을 합니까? 그럼 미래가 안 열리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생존에 그냥 허덕허덕 살고 앉아있으니까요. 국민들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만이 국민의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에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과거에 갇혀있는 사회를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야. 이게 완성이 아니라요. 그렇죠? 물론 제가 평상시에 말했듯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는 일이 뭐라 했었어요? 교육이라 그랬죠. 교육이면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살 길은 뭡니까? 바로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으로 압축되는 이재명 민주주의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민주당이 살 수 있죠.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을만 생각하면 국민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생각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네? 그런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이재명 민주주의로 민주당을 다시 채색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9.21 반란은 과거에 갇혀있는 민주당 정치인을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은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에서 특권층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특권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요. 공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부역자들의 의도와 달리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주의로 정치 귀족이 좌우하는 정당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개혁적이고 더 민주적인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9.21 반란이 제가 이재명 시대의 도래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만들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모두가 이재명이 되고 자연인 이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만드는 목표로 하는 그런 국민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 되어서 새로운 민주당 만들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그거 안 하면은 예? 우리 자녀들한테 제대로 된 나라 못 물려줘요. 연못에 고인 물처럼 썩어 들어가는 물처럼 그런 데서 우리 아이들 살아가게 하실 겁니까?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게 하실 겁니까? 새로운 민주당은 계속 얘기했지만 이재명 민주주의로 무장한 이재명 민주당을 재탄생이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원이 민주당을 접수해야죠. 민주당은 당원 거잖아요. 이게 무슨 국회의원 거예요? 민주당은 당원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결 명단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대부분이 저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은 명단에 만약에 자기 지역구 의원이 올라가 있으면은 전화로 확인하세요. 당신 가결했느냐 안 했느냐. 왜 그걸 못 물어봐요? 그 권리 있잖아요. 당원은. 만약에 가결 안 했으면은 공개적으로 밝혀라. 나 가결 안 했다. 가결했으면 가결로 밝혀라. 욕을 하세요. 그 권리잖아요. 이걸 보수 언론이나 저 누구예요? 저기 서울시장 누구예요? 이 친구들은 뭐라 그러고 공산당식이래. 이게 무슨 공산당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지. 예? 선출 권력이 국민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자기를 찍어준. 예? 아니,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나는 국민을 생각해서 명단에 거기 가계를 올렸다면은 그런 국회의원들 청소를 해야죠.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퇴출시켜야죠. 다시는 그러니까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퇴출시켜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이 나서줘야 돼. 지역구에서 대개 보는 권리당원과 그 핵심 저것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 그 깨부수고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별도 지역 당원 모임을 조직하세요. 각 지역별로요. 만들어가지고 예? 대안을 찾으시고 대안을 만드시고 예? 권리당원들은 적극 그러니까는 선거에 참여하시고 예? 그래서 청소해야죠. 이걸 분노만 하고 있으면 뭐래요.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이재명을 우리가 정권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다시 총선하면 뭐합니까? 예? 뭐하냐고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겪었던 스트레스 또다시 반복하자고요? 그러면 국민들 다 민주당 탈퇴하죠. 희망 없다고. 근데 희망을 만드는 것은 지 당원들인 거예요. 당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수박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예? 수박을 바꾸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의무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썩어 들어가는 연못에 고여 있는 물처럼 이런 사회를 물려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뭐 그렇게 하셔요. 예? 우리 사회가 미래가 없이 과거에 갇혀 있는 사회로 이렇게 우리 나라가 계속해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결국 국민의 몫이에요. 이거는요. 국민의 몫입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마지막에 또 열을 냈습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특히 깨시민들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제가 해외에서 많이 살아봤는데 해외는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특히 깨시민들은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대단한 시민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제가 잊혀진 존재로 사는 걸 잠깐 유보한 거 아닙니까? 네?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옆에서
예? 적어도 5년은 제가 남아있겠다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저는 외면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너무 존경하거든요.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니 저 해외 생활 굉장히 많이 해봤다니까요. 예? 근데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대한민국 진짜 그런 깨심만 생각하면요. 진짜 아름다운 나라예요.